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비밀 때문이었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고 스탠포드와 옥스퍼드는 즉시 공동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0.4% 집단의 존재였습니다. 멕시코 정부 고위층, 대법원, 주요 대학, 거대 기업들을 조용히 장악한 이들의 정체는 충격 그 자체였죠. 120년 전 절망적인 속임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숨겨진 권력이 되었을까요? 미국 최고 싱크탱크가 1년간 극비리에 조사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3스푼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린 켈러입니다. 뉴욕에 있는 글로벌 리질리언스 센터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숨겨진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멕시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정말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했다는 거야? 제가 처음 멕시코를 주목하게 된 건 순전히 숫자 때문이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을 가장 빠르게 줄인 나라가 멕시코였습니다. 2010년에 42.9%였던 빈곤율이 2020년에는 35.7%로 떨어졌죠. 고등교육 진출률도 10년 사이에 2배나 늘었어요. 1990년대만 해도 20%도 안 되던 대학 진학률이 지금은 40%를 넘어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무부 인권보고서에서 멕시코 일부주의 사법 개혁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유카탄주와 칸쿤이 있는 킨타나로우주에서 말이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분명한 개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공무원 부패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이런 변화의 배경이었어요. 경제 정책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교육열의 급상승, 공무원 채용에서의 경쟁력 향상, 기업가 정신의 확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정부 정책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적인 요소, 사회적 자본, 집단의 가치관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가능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로는 설명이 안 돼. 데이터를 더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멕시코 연방 상원의원 명단, 주요 대학 교수진 리스트, 대기업 임원진 명단을 비교 분석하던 중이었죠.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레아노.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코레아노라니 한국 사람이라는 뜻 아닌가요? 멕시코 전체 인구 1억 3천만 명 중에서 한국계는 기껏해야 50만 명, 즉 0.4%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부 고위직, 사법부, 주요 대학, 심지어 대기업 이사회에서 코레아노라는 이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연방 상원의원 노라 유, 유카탄주 대법원장 리스베스 로이송, 국립자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호르헤 박, 대형 건설회사 CEO 카를로스, 김 멕시코시티 교육청장 마리아 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성이나 이름에서 한국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모두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통계적으로 계산해봤어요. 전체 인구의 0.4%가 사회 고위층의 20%를 차지한다는 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낮죠. 이건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계도 일본계도 아니었어요. 바로 코레아노였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멕시코의 주요 로펌에서 한국계 변호사들의 승소율이 평균보다 30% 높았습니다. 의대 입학시험에서도 한국계 학생들의 점수가 상위권을 휩쓸고 있었죠. 기업 내부 승진 속도도 다른 집단보다 빨랐어요. 특히 금융권과 법조계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교육 부문이었어요.
멕시코 전국 수능에 해당하는 CENEVA의 시험에서 한국계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40점이나 높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뭔가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즉시 상사인 마이클 톰슨 박사에게 멕시코 출장을 요청했어요. 켈러,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하나? 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이 있어요. 이들의 성공 패턴을 분석하면 멕시코 경제 성장에 숨겨진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톰슨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한 달 예산을 줄 테니 제대로 파헤쳐봐. 2주 후, 저는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가방에는 120년 전 이상한 기록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1905년 4월 4일, 영국 상선 일포드호가 멕시코 살리나크루스 항구에 도착했다는 기록이었죠. 그 배에는 1033명의 조선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브로커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모든 시작이었구나.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120년 전 그 절망적인 여행이 오늘날 멕시코 사회를 움직이는 숨겨진 힘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발견하게 될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동적일지를 말이죠.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첫날, 저는 국립이민사 기록보관소를 찾았습니다. 120년 전 그 배에서 내린 1033명의 조선인들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기록보관소 직원 마리아 곤살레스가 저를 안내해줬어요. 미국에서 오신 연구원님이시죠? 한국인 이민자 기록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1905년 일포드호 승선자 명단을 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먼지 쌓인 서류함을 열더니 노란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이민 사기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케이스였죠. 이게 뭐예요? 계약서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본인 브로커들이 조선인들에게 약속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월급 25페소, 무료 숙식, 4년 계약 후 자유로운 정착. 하지만 실제 농장 계약서는 완전히 달랐죠. 월급은 12페소로 반토막이었고 숙식비와 작업도구비까지 공제하니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페소도 안 됐습니다. 당시 멕시코 일반 노동자 임금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악마 같은 놈들이었군요. 더 끔찍한 건 유카탄 반도 애니깽 농장의 실상이었어요. 기록을 보니 정말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해 진력까지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의 강제 노동이었죠. 애니깽이라는 건 선인장과 비슷한 식물인데 가시가 바늘처럼 날카롭기로 유명해요. 그 가시에 찔린 상처로 감염되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마리아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이건 농장 의료 기록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기록에 따르면 첫 해에만 30명이 넘는 조선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라리아, 이질, 상처 감염.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애니깽 가시에 찔린 상처였어요. 소독약도 없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정신적인 절망감이었죠. 고향으로 돌아갈 돈도 없고 멕시코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약속했던 임금과 주택은 신기루였고 착취만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이런 환경을 분석해봤어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극한 상황에서 생산성이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로 보면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도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보통의 노동자라면 절망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농장 관리인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의 일기를 발견한 거죠. 1907년부터 1910년까지 3년간 기록된 일기였는데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이상해, 이 조선인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뭔가 달라.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쿠바에서 온 노동자들은 술에 취해 싸우거나 도망치려 했고
과테말라 출신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며 농장주에게 애걸했는데 조선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밤마다 모여서 한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리랑을 불러주며 조국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심지어 막대기로 땅에 글자를 그어가며 수학까지 가르쳤어요. 너희는 자랑스러운 조선의 아들딸이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해줬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의 첫 번째 열쇠였어요.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저는 이것을 코리안 스피릿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이었죠. 농장 회계장부도 흥미로웠어요. 다른 이민자들의 작업 효율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졌는데 조선인들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1년 차에는 평균 생산량이었던 게 2년 차에는 110%, 3년 차에는 120%까지 올라갔어요. 다른 그룹보다 20% 높은 생산성을 보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마리아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보통은 시간이 갈수록 의욕을 잃고 효율이 떨어지는데 로드리게스 관리인의 일기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었어요. 조선인들은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지냈다고 해요. 누군가 다치면 모두가 돌봤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눠서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리라. 는 강력한 신념이었죠. 이것이 바로 120년 후 멕시코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이었습니다. 4년간의 지옥 같은 계약이 끝났을 때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909년 고향 조선은 일제강점기로 접어들고 있었고 멕시코에서의 미래도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놀라운 선택을 했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1909년 애니깽 계약이 끝난 후 조선인들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선택을 추적하기 위해 유카탄주 메리다시 역사박물관을 찾았어요. 박물관장 루이스 마르티네스가 저를 맞이해줬습니다. 에린 켈러 연구원님이시죠? 한국인 이민자들에 대해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1909년 이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 통합 과정이 궁금해요. 루이스는 특별 보관함에서 대한인국민의 메리다 지방의 문서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1910년에 설립된 대한인국민의 메리다 지방의 창립 문서입니다. 문서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애니깽 농장에서 겨우 벗어난 조선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독립운동 조직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개인의 생존도 불안한 상황에서 말이죠. 그들에게는 개인의 안위보다 조국 광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창립 멤버 명단을 보니 익숙한 성씨들이 눈에 띄었어요. 김종익, 박용식, 이상익, 최정옥. 이 성씨들이 바로 현재 멕시코 사회 고위층에서 활약하는 코레아노들의 조상이었던 거죠. 정확히 120년 후에 그들의 후손이 멕시코를 이끌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조직을 만들다니. 루이스도 감탄했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이민자 집단들은 생존에만 급급했는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비전이 있었어요. 대한인국민의 메리다 지방회의 첫 번째 사업은 독립운동 자금 모금이었어요. 한 달에 겨우 2페소밖에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매월 50센타보씩 모금했습니다. 전체 수입의 25%를 조국 광복을 위해 헌금한 거예요. 믿기지 않아요. 자신들도 가난한데. 회계장부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1910년부터 1920년까지 10년간 모금한 총액이 3,000페소가 넘었어요. 당시 멕시코 노동자 평균 연봉이 300페소였으니 1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모은 거죠.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교육열이었어요. 1912년에는 숙모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 설립 취지서를 읽어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교육만이 길이다. 조선의 혼을 잃지 않으면서도 멕시코 사회의 최고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었어요.
신뢰, 네트워크, 공동체 규범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이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숙무학교 교과 과정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오전에는 스페인어와 멕시코 역사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한글과 조선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토요일에는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일요일에는 아리랑 합창과 전통 놀이를 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완벽한 이중문화 교육이에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생존만 생각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을 세웠던 거예요. 멕시코 사회의 리더가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비도 놀라웠어요. 조선인 가정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교육비를 냈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빠뜨리는 집이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 과부가 된 여성들도 품삯을 아껴서 교육비를 냈습니다. 루이스가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건 1915년 멕시코 혁명 당시 기록입니다. 조선인들의 행동이 정말 놀라워요. 멕시코 혁명이 한창이던 1915년 유카탄 지역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피난을 가거나 숨어 지냈는데 조선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이곳을 자신들의 운명의 땅으로 여겼으니까요. 혁명군 지휘관 호세마리아 페냐의 회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조선인들은 우리보다 더 용감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치 이 땅이 원래 자신들의 조상 땅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지켰다. 특히 김종익과 박용식의 용맹함은 전설이 되었다. 이때부터 조선인들에 대한 멕시코인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형님들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신뢰관계가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되는지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들의 사업 감각도 뛰어났어요. 혁명이 끝난 후 1920년대부터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상점들이 유카탄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김씨네 잡화점, 박씨네 식당, 이씨네 농장, 최씨네 빵집. 이런 식으로 말이죠. 특이한 건 그들의 장사 방식이었어요. 루이스가 설명해줬어요. 다른 상인들보다 훨씬 정직했어요. 절대 속이지 않았고 품질도 최고였습니다. 심지어 돈이 없는 고객에게는 외상으로 주면서도 절대 재촉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가 정말 따뜻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정문화였죠.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나중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단골이 되고 단골들이 가족처럼 지내게 된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1925년 유카탄 대지진 때였어요. 규모 7.8의 강진으로 메리다 시내가 초토화되었는데 조선인 상인들이 먼저 나서서 구호품을 나눠줬고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는데도 말이죠. 이때 멕시코인들은 깨달았어요. 아, 이 코레아노들은 정말 우리보다 더 멕시코인이구나. 교육에 대한 투자도 계속됐어요. 1930년대에는 조선인 2세들이 멕시코 최고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자치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 대학교, 멕시코 기술대학교. 이런 곳들이죠. 그들 부모들의 교육 철학은 확고했어요. 너희는 세계 최고 민족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 이 땅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조상들에 대한 예의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2세들이 1940년대부터 멕시코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의사, 교수, 공무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죠. 저는 루이스에게 물어봤어요. 왜 하필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 강철 같은 공동체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이죠. 바로 이거였어요. 120년 후 멕시코 사회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코리안 DNA의 비밀이 말이죠. 메리다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저는 멕시코시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멕시코 사회에서 코레아노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해야 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멕시코 국립통계청이었습니다. 통계청장 카를로스 바르가스가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에린 켈러 연구원님, 한국계 멕시코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네, 특히 사회 고위층 진출 현황이 궁금합니다. 카를로스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숫자가 말이 안 됐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통계인가요? 멕시코 전체 인구 1억 3천만 명 중 한국계는 약 50만 명, 즉 0.3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연방 상원의원 128명 중 7명이 한국계였어요. 5.5%나 됐죠.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법부입니다. 카를로스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주 대법원장 32명 중 6명이 한국계예요. 거의 19%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국계 대법원장은 0.1명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60배나 많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현상이었어요. 대학교는 어떤가요? 국립자치대학교 교수진 중 한국계가 12%를 차지합니다. 특히 법학과와 경제학과에서 두드러져요. 더욱 놀라운 건 기업 분야였습니다. 멕시코 주요 대기업 100곳 중 23곳에서 한국계가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포춘 500대 기업에서 한국계 비중이 4.6%나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중국계나 일본계도 아니고 왜 하필 한국계였을까요? 카를로스가 흥미로운 분석을 해줬어요. 제가 20년간 통계를 다뤘는데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한국계들의 교육 성취도가 압도적이에요. 멕시코 전국 대학 입학 시험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 중 한국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였습니다. 인구 비율의 40배에 달했어요. 의대 입학생 중에서는 20%가 한국계였습니다.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수준이에요. 더 깊이 파보니 놀라운 패턴들이 발견됐어요. 한국계 학생들의 중도 포기율은 전체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전문직 진출률도 85%로 전체 평균 3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부모들의 교육 투자도 다른 집단과 차원이 달라요. 카를로스가 보여준 가계지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계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전체 소득의 35%에 달했어요. 멕시코 전체 평균이 12%인 걸 감안하면 거의 3배 수준이었죠. 심지어 소득이 낮은 한국계 가정도 교육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애니깽 시절부터 내려온 DNA였구나 싶었어요. 120년 전 조상들이 굶어가며 숙무학교를 세웠던 그 정신이 고스란히 이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실제 성공 사례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연방 상원의원 노라 유였습니다. 애니깽 3세대로 현재 멕시코 정치계에 떠오르는 스타였어요. 안녕하세요, 에린 켈러 연구원님. 제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니 영광입니다. 노라 유의 사무실은 태극기와 멕시코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벽에는 증조할아버지 유성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는 1905년 애니깽 농장에서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노라 유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한국인의 피를 받았으니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게 조상에 대한 예의라고 하셨죠. 실제로 노라 유는 멕시코 국립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법 석사를 받았습니다. 28세에 변호사가 된 후 승소율 95%를 기록하며 명성을 쌓았어요. 한국계라는 게 도움이 됐나요? 물론이죠. 멕시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상들이 120년간 쌓아온 신뢰의 유산이죠.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유카탄주 대법원장 리스베스 로이 송이었습니다. 애니깽 4세대로 멕시코 최연소 대법원장 기록을 세웠어요. 제가 판사가 된 이유요? 간단해요. 조상들이 당했던 불의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리스베스 로이송은 특히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었어요. 외국인 노동자 착취 사건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제 피 속에는 애니깽의 아픔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약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국립자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호르에 박이었어요. 애니깽 후손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경제학상 후보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제 연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민자 집단의 사회적 자본 형성 이론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게 바로 살아있는 교과서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에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낸 거죠. 이 모든 인터뷰를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120년간 축적된 문화적 DNA의 결과였어요. 애니깽 후손들의 성공 스토리를 파헤치던 중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2010년대부터 멕시코에서 일어난 한류 열풍이 코레아노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어요. 저는 멕시코시티 한국문화원을 찾았습니다. 문화원장 마리아 델 카르멘 로페스가 저를 맞이해줬어요. 에린 켈러 연구원님, 한류와 코레아노 커뮤니티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정확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2012년 사이에 강남 스타일 이후 멕시코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였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멕시코 사람들은 한국을 잘 몰랐어요. 아시아 하면 중국이나 일본만 떠올렸죠. 하지만 2012년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음식이 멕시코를 강타했어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은 쿨하고 세련된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코레아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코레아노라는 정체성이 자산이 된 거죠. 마리아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줬어요. 멕시코 대기업에서 한국 관련 사업을 할 때 코레아노 출신 직원들이 먼저 고려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협상에서 코레아노 임원이 있으면 성공률이 30% 높아져요. 저는 이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봤어요. 이건 소프트 파워가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된 거죠. 실제 사례를 찾기 위해 저는 멕시코 최대 건설회사 CEO 카를로스 김을 만났습니다. 애니깽 4세대로 현재 멕시코 재계의 주요 인물이었어요. 한류 이후로 제 사업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카를로스 김의 설명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한국 기업들과의 계약이 급증했다고 해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면서 현지 파트너를 찾을 때 코레아노 기업들을 우선 고려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얻었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K-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메이드 바이 코레아노라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젊은 세대였어요. 저는 멕시코시티 대학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애니깽 5세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박이에요. 국제관계학과 3학년입니다. 소피아 박은 할아버지 세대까지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류 열풍 이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K-팝 가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소피아 박의 친구 미겔 이도 애니깽 후손이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문화를 알게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들에게 한류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뿌리를 재발견하는 통로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2019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K-팝 커버댄스 대회였어요. 우승을 차지한 팀의 리더가 애니깽 4세 소녀 루시아 최였습니다. 시상식에서 루시아 최가 한 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저의 증조할아버지는 1905년 애니깽 농장에서 고생하셨어요. 그때는 한국이 힘없는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전 세계가 사랑하는 문화 강국이 됐어요. 저는 그분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한류는 코레아노들에게 정체성의 변화도 가져왔어요. 과거에는 멕시코인으로 살기 위해 한국적인 것을 숨기려 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외교부 동아시아 담당 부장관 알레한드라 송을 만났을 때도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 한국 이름을 숨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명함에 한글로도 이름을 적어놔요. 알레한드라 송은 한국과 멕시코 간의 외교 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기업의 멕시코 투자 유치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저를 만나면 반가워해요. 저 같은 핏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현상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할 때 코레아노 출신 컨설턴트나 직원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삼성전자 마케팅 이사 페드로 김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본사에서 멕시코 시장을 이해하려면 현지 문화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코레아노 출신이 가장 적합하죠. 반대로 멕시코 기업들도 한국과의 사업을 위해 코레아노 인재를 적극 스카우트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가진 문화적 연결고리가 비즈니스에서 큰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교육 분야였어요. 멕시코 내 한국어 학습자가 2015년 3,000명에서 2020년 1만 5천 명으로 5배 증가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애니깽 후손들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한류의 뿌리라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코레아노들이 한류 시대에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120년 전 조상들이 심어놓은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죠. 한류와 코레아노들의 성공 스토리를 조사하던 중 저는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애니깽 후손들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멕시코 연방의회를 찾았습니다. 의회 문화위원장 리카르도 페레스가 저를 맞이해줬어요. 에린 켈러 연구원님, 한국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리카르도는 두꺼운 법안 문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인 이민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게 언제 통과됐나요? 2021년 5월 4일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멕시코 연방의회가 외국 기념일을 공식 제정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한 소수 집단을 위해서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요? 리카르도의 설명이 놀라웠어요. 간단해요. 그들이 멕시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구 비율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법안 제정 배경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멕시코 주요 대학 교수진의 12%, 연방 고위 공무원의 8%, 대기업 임원진의 15%가 애니깽 후손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공식 조사에 나선 거죠. 멕시코 정부는 2019년부터 2년간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애니깽 후손들이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인구 비율의 25배에 달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멕시코 최고 명문 사립학교 20곳 중 8곳이 애니깽 후손들에 의해 설립되거나 운영되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수치네요. 리카르도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더 놀라실 거예요. 멕시코 장학재단의 35%가 애니깽 후손들이 설립한 겁니다. 120년 전 교육의 모든 것을 걸었던 조상들의 DNA가 그대로 이어진 거였어요. 이들은 성공한 후에도 교육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종익 재단이었어요. 애니깽 1세 김종익의 증손자가 설립한 이 재단은 매년 1,00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익 재단만으로도 멕시코 전체 사립 장학금의 10%를 차지해요. 저는 김종익 재단 이사장 카를로스 김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멕시코 최대 제조업체 CEO이면서 동시에 교육사업가였어요. 제 증조할아버지 김종익은 애니깽 농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당한 무지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해야 한다고요. 카를로스 김의 사무실 벽에는 증조할아버지의 유품이 걸려 있었어요. 애니깽 가시에 찔린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교육만이 살 길이다. 자손들아, 절대 배움을 멈추지 마라.
이 한 줄의 유언이 4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거였어요. 그 결과 김가문에서만 교수 8명, 의사 12명, 변호사 15명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가문이시네요. 저희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애니깽 후손 가정은 대부분 비슷해요. 실제로 조사 결과 애니깽 후손 가정의 자녀 중 85%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멕시코 전체 평균이 32%인 걸 고려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사회 기여도였습니다. 멕시코 주요 자선단체의 40%가 애니깽 후손들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유카탄 주지사 마우리시오 비아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주의 발전에 코레아노들의 기여는 절대적입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말이죠. 실제로 유카탄주는 2018년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했어요. 멕시코 지방정부가 외국의 날을 제정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5월 4일인가요? 1905년 4월 4일 일포드호가 도착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 역사의 전환점이었거든요. 이런 공식적인 인정은 애니깽 후손들에게 더 큰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숨겨진 정체성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유산이 된 거죠. 멕시코 연방 상원의원 노라 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애니깽의 후손이고 그것이 제 가장 큰 자랑이라고요. 법안 제정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본회의 표결이었습니다. 찬성 128표, 반대 0표, 기권 0표. 만장일치였어요. 표결 후 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20년 전 이 땅에 온 1033명의 용감한 조선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은 멕시코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애니깽 후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걸 말이죠. 단순히 개인의 출세가 아니라 전체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기여였습니다. 120년 전 절망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 마침내 국가적 차원의 인정으로 완성된 거였어요. 멕시코 정부의 공식 인정까지 받은 애니깽 후손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멕시코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멕시코 경제기획부를 찾았습니다. 경제기획부 장관 마르코 안토니오 델가도가 저를 맞이해줬어요. 에린 켈러 연구원님, 코레아노 커뮤니티가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향후 전망이 궁금해요. 마르코 장관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멕시코 정부가 코레아노 네트워크를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들을 멕시코의 숨겨진 성장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애니깽 후손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의 연간 매출이 멕시코 국내 총생산의 8%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비율의 20배에 달하는 경제적 기여도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간단해요. 이들의 사업 철학이 다르거든요. 마르코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애니깽 후손 기업들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 성장을 중시했다고 해요. 특히 교육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비율이 일반 기업의 3배나 됐습니다. 120년 전 조상들의 교육 철학이 기업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네요.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였어요. 한국과 멕시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양국 간 교역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2015년 한국-멕시코 교역량이 100억 달러였는데 2023년에는 250억 달러로 늘었어요. 이 중 60%가 코레아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멕시코 최대 무역회사 CEO 페드로 박을 만났습니다. 애니깽 4세대로 한국-멕시코 무역의 선구자였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건 1995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잘 몰랐죠. 페드로 박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기업들을 설득했다고 해요. 멕시코 시장의 잠재력을 알리는 역할을 한 거죠. 제가 한국 기업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조상들이 120년 전에 심어놓은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라고요.
실제로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할 때 페드로 바게 회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저희를 믿고 따라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은 피가 흐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신뢰관계는 비즈니스를 넘어 문화 교류로도 확산됐어요. 멕시코에 한국문화원이 설립되고 한국어 교육이 확산되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멕시코 외교부 아시아 담당 차관 카르멘 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코레아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멕시코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살아있는 외교관들이죠. 저는 또 다른 중요한 분야인 기술 혁신에서도 애니깽 후손들의 역할을 발견했어요. 멕시코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과달라하라에서 만난 스타트업 CEO 루이스 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 플랫폼을 개발해요. 가난한 아이들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죠. 루이스 김의 회사는 멕시코 전역 3,000개 학교에 교육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특히 농촌 지역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왜 교육 분야를 택했나요? 제 증조 할아버지 김봉준이 애니깽 농장에서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교육만이 가난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1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었어요. 이런 철학이 멕시코 전체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교육부 차관 마리아 페르난데스도 이를 인정했어요. 멕시코 교육 혁신의 30%가 코레아노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어요. 이들 없이는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차세대 리더들이었어요. 애니깽 5세대들이 이제 정치, 경제, 사회각 분야에서 주요 인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8세의 최연소 연방의원이 된 디에고 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세대의 사명은 조상들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멕시코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디에고 이는 교육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성공 모델을 멕시코에 적용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비결을 멕시코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핵심은 교육과 기술 혁신이죠. 저는 모든 조사를 마치고 깨달았어요. 애니깽 후손들은 단순히 성공한 개인들이 아니라 멕시코 전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마르코 경제기획부 장관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코레아노 네트워크를 멕시코 2030 발전 계획의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멕시코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거예요. 120년 전 절망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멕시코 조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멕시코를 찾았을 때는 단순한 통계의 이상 현상을 파헤치러 왔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냉철한 경제학자였던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제목부터 고민이 됐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건 멕시코 경제 성장에 숨겨진 요인 분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차가운 제목으로는 이 이야기를 담을 수 없었어요. 글로벌 리질리언스 센터 회의실에서 상사인 마이클 톰슨 박사와 동료들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켈러,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 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는 단지 데이터와 통계 수치 때문이었습니다. 객관적인 분석가의 시선으로 이 현상을 파헤치려 했죠. 동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조용한 기적, 그 놀라운 성장과 사회 변화 뒤에는 120년 전 일본인 브로커의 간계에 속아 유카탄의 절망적인 땅에 버려졌던 이방인의 후예들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해 줄 수 있나? 물론입니다. 멕시코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한 애니깽 후손들이 연방 상원 의원의 5.5%, 주 대법원장의 19%, 주요 대학 교수진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는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증명했어요. 숫자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열망과 꺾이지 않는 정신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동료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켈러, 혹시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가장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입니다. 애니깽 후손들의 교육 투자 비율은 전체 소득의 35%로 일반 멕시코인의 3배입니다. 이들 기업의 연간 매출은 멕시코 GDP의 8%를 차지해요. 마이클 박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저는 제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멕시코에 숨겨진 성장 엔진, 그 이름은 코레아노였습니다. 이 한 줄을 쓰면서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120년간 지켜온 혼의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마이클 박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켈러, 이 보고서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투고해보는 게 어떨까? 정말요? 이런 케이스 스터디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 이민자 집단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제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120년 전 애니깽 농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현재 멕시코 사회의 핵심 동력이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이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루시아 최가 K-팝 대회에서 한 말이었어요. 저의 증조할아버지는 애니깽 농장에서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그 순간의 감동이 다시 밀려왔어요. 2주 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논문이 게재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제목은 코레아노 네트워크 이민자 집단의 사회적 자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쏟아졌어요. 스탠포드, 옥스퍼드, 도쿄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서울대학교에서의 강연이었어요. 한국의 경제학자들 앞에서 애니깽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순간 청중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습니다. 강연 후 한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켈러 박사님, 우리도 몰랐던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외국인인 당신이 발견해 주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학술적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건 인간의 의지와 교육의 힘, 그리고 꺾이지 않는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멕시코에서 찍은 사진들을 봅니다. 태극기와 멕시코 국기가 나란히 걸린 노라 유 의원의 사무실, 증조할아버지의 유품을 소중히 간직한 카를로스 김의 사무실, 그리고 K-팝 대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조상을 그리워했던 루시아 최의 모습들을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120년간 지켜온 혼의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린 켈러 연구원이 마지막에 남긴 한 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멕시코의 숨겨진 성장 엔진, 그 이름은 코레아노였다. 120년 전 애니깽 농장의 절망적인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날 한 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망,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세계 어디서든 보여주는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꽃피우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들을 소중히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새 스푼이었습니다.